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2년 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2명의 교사가 6개월 사이에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4, 5년 차 초임 교사였습니다. 19년 동안 일가족을 감시하고 수억 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일가족을 이른바 가스라이팅, 심리적으로 지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기꾼 남성에게 돈을 갈취당한 여성이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제보가 사건 반장에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남성이 아직까지도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세 분 오늘 상암동 이 JTBC 사옥까지 오시느라고 많이 더우셨죠? 많이 더웠습니다. 죽을 예. 뻔했어요. 아유, 지금 속옷까지 다 젖으셨다고. 이제 샤워하고 왔어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예, 아무튼 입추인데 세상에 이게 무슨 입추 날씨야 이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또 6호 태풍까지. 큰일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딱히 말씀까지 드려요, 또 시키지는 드리기는. 않았는데. 자, 오늘 빨리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압구정역 인근 롤스로이스 사건. 인도로 돌진해서 20대 여성 치고서는 차 밑에 피해자가 깔려 있는데도 안 죽었잖아 했던, 그리고 현행범 체포 17시간 만에 대형 로펌 변호사 신원 보증 받고 경찰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었던 신우준. 자, 그런데 강남경찰서가 이제서야 사건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6일 전과 오늘 어떤 상황이 뭐가 어떻게 달라진 것이길래 경찰 태도가 급변한 걸까요? 자, 백 변호사님이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저것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뭐가 변했을까? 변한 건 딱 하나입니다. 뭐요? 언론의 보도. 언론의 보도, 국민의 분노. 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선임연구위원,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반 팬 친구들과 함께 운동 시작했어요. 물론 사반 끝나고 밤 8시부터요 하신 김도현님. 뉴질랜드 교민 중에 나보다 더 사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신 최영희님. 푸처엔접 할 때 왜 이자연 기자 의견은 안 들어요? 진행자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신 이승배님. 자, 사랑하는 마누라 이동영, 아들 우재 오래오래 행복하자 하신 최현우님. 지난 8월 1일 서울행 KTX 산천 9248 열차에서 72살 엄마가 가방을 분실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열차의 팀장님이란 분이 겨우겨우 찾아주셨대요. 이렇게라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하신 이송희님. LA 가디나의 해나님, 대전 서구의 서일희님, 자, 전남 광양의 김금수님, 위선홍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육바!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운전면허증으로 가짜 결제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무인점포 입장하는 저 한 남성. 자, 일단 짐을 판매대에 두고요. 음료 냉장고 열고 양손 가득 탈탈탈탈 털어냅니다. 자, 계산대 올려놓고 또 가가지고 음료를 한가득 또 탈탈탈탈탈 저렇게 가지고 옵니다. 이제부터 계산 시작. 자, 바코드 삑삑삑 찍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봉지에다가 저렇게 담고 있죠. 자,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리더기에다 쏙 넣는데 갑자기 결제 화면이 초기화가 되네. 아하, 그렇습니다. 음료수 도둑놈이었습니다. 자, CCTV 눈속임을 하려고 저렇게 되도 않는 연기를 했던 건데, 더 충격적인 거, 아까 카드 리더기에다 꽂은 거, 그게
뭐였습니까? 네, 카드가 아니라 운전면허증이었습니다. 저게 지난 5일 밤 9시쯤인데요. 부산 부산진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음료 냉장고에 들어있던 음료를 절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에 수입 탄산음료 7병을 들고 키오스크 앞으로 오긴 왔습니다. 그리고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는 척하더니 카드 리더기에 운전면허증을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산이 된 척 화면 초기화를 눌렀고요. 결국 음료수 계산은 안 하고 그냥 훔쳐갔습니다. 피해 금액이 총 22,000원 상당인데 피해 점주가 당일에 신고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죠. 전어철 돌아오자 먹튀입니다.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횟집 내부입니다. 화면 중앙에 중년 남성 4명을 주목해 주세요. 자, 회 시켜놓고 왁자지껄 잘 먹고 있는데 그때 일행 한 명이 저렇게 먼저 밖으로 일어나더니 나 먼저 갈게 하면서 저렇게 갑니다. 자, 이후 남은 3명 중에 한 명이 기립하더니 일행 등을 툭툭 치면서 행동 개시. 자, 갑자기 우르르르르르르르 일어나더니 설마 계산은 우리 먹튀야. 자, 주방에서 나온 직원이 저렇게 뒤쫓아 나와봤지만 쫓아가지만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자, 저는 원본 영상 봤습니다. 그런 줄 알고 봐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진짜 딱 먹튀하게 생겼더라고요. 얼마나 먹고 튄 겁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76,000원어치라고 합니다. 4명이 먹은 거 치고 많다면 많고 뭐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이게 전어철에 이제 갓 돌아오고 있잖아요. 아직 서울까지 올라오지도 않았고 햇 전어회입니다. 7일날 오후 9시간 넘은 시간, 저녁 시간이죠. 햇 전어회에 술이랑 음료 다 4명이서 사이좋게 나눠서 드시고 맛있게 즐긴 다음에 저렇게 먹튀를 한 건데요. 사실 제가 햇전어회를 강조한 이유가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철들이 돌아오면 그때 한철 또 장사 좀 잘해서 손해봤던 거 손실 좀 메우고 이럴 때가 딱 시작할 때인데 저래버리면 기운이 확 빠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 사람들 잡히면 아유, 아까 그 먼저 나갔던 성문이가 낸 줄 알았어요. 저희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분명. 근데 지금 뭐 물론 그렇게 변명을 하겠지만 보시면 전혀 별로 그래 보이진 않네요. 4명이 다 사실 처음부터 짜고 그냥 먹고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저런 영상 볼 때마다 제일 아쉬운 건 진짜 저 불러만 싹 걷어내면 아마 벌써 계산하고 갔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 경찰분들께서 좀 피해 금액이 작다고 이걸 소홀히 하면 이런 일 계속 생깁니다. 아, 내가 이런 행동하면 꼭 검거되는구나라는 걸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결혼식 화환의 풍비박산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요. 이거 좀 많이들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최근 결혼식을 마친 신부가 본식 웨딩 사진을 받았는데, 자, 저 보이시나요? 화환 문구 자세히 보니까 3번은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번이 2번째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이 기자, 세상에 결혼식에 누가 저런 짓을, 이 정도면 거의 뭐 테러 아닙니까, 테러? 네, 저게 신랑 친구가 보낸 화환이었는데요. 일단 제보자는 지난 6월에 결혼식 올린 신부였습니다. 당시에는 대기실에 있어서 뭐 화환이 얼마나 왔는지 제대로 확인도 못했고 남편 역시도 인사하느라고 정신없어서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서 저렇게 웨딩 사진을 받아봤는데 제보자 부모님 또 남편 뒤쪽에 있는 화환에 3번은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걸 그제야 발견을 했던 겁니다. 물론 남편이 옛날에 1년 정도 동거했던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내도 시부모님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는 전혀 한 적이 없고요. 제보자랑 한 게 당연히 재혼도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냐 남편한테 따져 물었는데 친구가 다른 애들 결혼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애가 있다. 걔가 보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뭐 2번은 안 된다도 아니고 3번은 안 된다면 이게 정말 재혼이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친구한테 제대로 한번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친구도 별 뜻 없다. 전 여친이랑 안 좋게 헤어졌으니까 아내랑은 잘 살라는 의미였다라고 얘기하고 남편도 절대 아니다. 친구의 장난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아내 입장에서는 웨딩 사진 평생 남는 건데 아이고야. 이런 일을 당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찝찝하기도 당연하죠. 하고요. 또 화환 보낸 남편 친구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께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워낙 많이 아시니까 자 양재열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어쨌든 남편분도 두 분이 아주 뭐 대판 싸우셨대요. 자 그런데 뭐 신랑은 그렇다 치고, 응? 저런 정말 되도 않는 장난을 한 저 신랑 친구는 좀 어떻게 좀 하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게다가 또 하필이면 저게 신부 측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하객들 중에서는 신부가 그럼 재혼인 거야? 이런 오해를 하시는 아이고야, 분들까지 세상에. 있었다. 그래서 신부님 마음에 상처가 난 거는 충분히 100번 진짜 1000번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소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런 좀 지나친 장난 맞죠? 따끔하게 얘기를 해라 이런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변호사지만 형사고소를 무조건 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하더라도 크게 실익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할 수야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말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밤하늘에 빛나는 띠띠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하늘 위로 자세히 보세요. 일렬로 날아가는 반짝반짝이는 무언가. 설마 용이 승천하는 걸까요? 자, 이번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목격된 선명한 파란색 불빛. 마치 은하철도 999 마냥 기차처럼 길게 줄지어서 비행 중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자, 백 변호사님. 네. 문과시죠? 네, 문과입니다. 예, 정말 많은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들이 제보를 주셨는데 이게 진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목격이 됐대요. 그러니까 저녁 어제 8시 한 40분부터 9시 10분까지 한 30분 동안 전국 곳곳에서 하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선 형태의 파란색 빛이 보인다. 이런 제보와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처럼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 뭐 기차처럼 이렇게 길게 띠를 이뤄서 이렇게 줄지어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저런 일이 생기면 혹시 UFO? 이 생각을 맨 먼저 많은 분들이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군 당국에서는 특이사항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에서 무언가가 하늘을 비행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걸 보고 전문가들은 예. 미국 위성 인터넷 업체 스페이스X의 통신위성 스타링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네, 맞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난 2월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도 지금 보시는 영상 거의 똑같은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로이터 통신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는데 그 추정이고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역시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역시 네. 문과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두 살배기 아찔한 갇힘입니다. 자, 무슨 일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야외 주차장 한 차주가 내려서 짐을 챙기려고 다시 문을 여는데 어라? 잠겼네? 차키랑 소지품이 다 안에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바로 행인에게 폰을 지금 빌려서 지금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지금 빌리고 있습니다. 자, 출동한 경찰이 차 쪽으로 가죠. 차량 내부를 살피는데 아니 이럴 수가 2살 아이가 지금 차 안에 갇혔어요. 이 더위에. 야, 울지 마. 아저씨가 꺼내줄게. 자, 하면서 차량 창문을 꾹꾹 누르는데요. 바로 아이가 다치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자, 유리창 열었습니다. 자, 이게 문을 열었고 아이를 꺼내서 이제 아이 엄마 품에 저렇게 안겼습니다. 자, 승현님, 요즘 같은 무더위에 저희가 글로벌 픽에서 왕왕 보던 장면인데 이건 정말 언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저도 자동차 키와 지갑과 휴대폰을 차에다 놓고 깜빡 그 자동차 문이 잠기는 그런 어떤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저 부모, 특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옆에 있는 지나가는 행인이 정말 휴대폰을 빌려주고 우리 경찰 바로 출동하자마자 저게 Rescue Me라고 해서 이렇게 유리를 하는데 콕콕콕 누르면 유리 전체가 이렇게 깨어질 수 있는 바깥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경찰관이 마지막까지 진중하고 신중하게 그 유리창이 바깥쪽으로 떨어져서 아이한테 절대로 상처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렇게 뜯어냈는데요. 경찰관의 뛰어난 어떤 능력 그리고 주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아이가 무사하게 나왔다니까요. 정말 경찰관에게 박수와 그다음에 그 행인에게 진짜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천만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신우이 남편 제사도 내 몫이냐? 아니 이게 무슨? 자, 오늘도 이 사반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에 좀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사연인데요. 들어보죠.
네, 신우이의 남편, 그러니까 심해부의 제사상까지 차리자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여성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17년 차 이 부부입니다. 이 7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기일이 되면 납골당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시부모님 제사까지는 며느리인 자신이 하는 게 괜찮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음식하는 김에 이번엔 좀 더 많이 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 먹으려고 하나 보다 하고 일단 많이 준비를 해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돌아가신 이 시누이 남편의 상을 차렸던 겁니다. 아내가 이걸 보고 남편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했더니 남편은 음식하는 김에 조금 더 하는 건데 마음을 너그럽게 못 쓰냐면서 또 한마디를 받아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제사상 비용 대주는 것도 아니고 감사 인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누이 남편이 사연자 남편한테 나쁘게 대해서 좋은 기억도 딱히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마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 사연자분, 제가 말이죠, 이 사연을 딱 접하고 보통 가급적이면 제가 격한 말씀은 좀 이렇게 담아두셔라 하는데 오늘 이 사연만큼은요, 제가 진짜 이 남편분 좀 꼭 좀 이거 보시라고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X랑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아이고, 나 참 별걸 갖고 다 시비네 진짜. 아니, 시아버지 제사상 올릴 전 부칠 때 몇 개 더 좀 붙여가지고 매형 제사상에도 올리자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당신 방송국에다 제보를 해, 이 사람아. 여보, 그거 다 나중에 돌려받는 거야. 마음 좀 넓게 써, 동그라미. 아니, 네. 아니, 오늘 살아서 집에 돌아가실 수 있어요. 네? 진짜 동그라미. 네. 이거 저 나중에 저 원망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예. 야, 백성문. 아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시아버님은 그렇다 쳐. 네 누나 남편 제사상을 내가 왜 차려? 네 누나가 차려야지. 그럴 거면 제사상 네가 차려, X. 그렇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뭐 따로 뭐 딱히 어떤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불필요한 좀 상황이기도 하고, 제사상을 이 집에서 보내는 제사도 아니고 바깥에까지 가서 음식을 차릴 정도면 대단한 정성이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아내분이 순순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런 며느리가 아직도 계시네, 며느리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시누이 남편은 사실 이게 왜 거기를 가야 될까요? 그리고 저 여러 번 뭐 지난번에 얼마 전에 설이었던가요? 추석이었던가요? 이 성균관에서 원래 우리 전통 자체가 그렇게 음식을 많이 차리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밝혔어요.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동양철학 쪽을 공부했기 때문에 정말 뜬금없는 일이고, 예전에 농경 문화였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많이들 차렸지만 실제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는 좀 접읍시다, 제발. 언제까지 제사상 가지고 저는 지금 2023년입니다. 야, 백 변호사님 얼굴 썩어가고 있어요. 자, 승현님. 네. 이게 인과관계가 없는 일이잖아요. 뭐 시아버님 그 제사상이야 정말 어떻게 보면 전례로 내려오는 어떤 전통상 그렇게 해드리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전혀 이렇게 다른 그 제사상을 만들어야 할 사람이 따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서까지 해가오라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면 친정에 있는 식구들에게 이 남편이 가서 다 해주는지, 만약에 남편이 그 친정에 가서 모든 사건들을 다 해준다면 저는 뭐 가능할 수 있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이 기자 얘기도 들어볼까요? 근데 제 생각에 일단 시부모님 이어도 부부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일단 아내분이 전담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심해부 제사상 그렇게 차리고 싶으시면 남편분이 직접 차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죠. 자, 기다리셨던 네. 우리 소수 의견, 미스터 저도 소수 의견. 개인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질문이 시아버지 제사와 이거를 며느리가 하는 게 맞느냐 하면 저도 당연히 X를 했을 텐데, 이 사안은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이분께서 시아버지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신 상황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다른 기일에 또 뭐 시누이 남편 기일에 또 다시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시아버지 제사상 차릴 때 그때 조금 더 더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참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름 냄새 맡으면서 저를 안 저는 붙여봐서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붙여봐요. 아니, 대학교 10장 붙이는 거랑 선후배까지 10장 있었어요. 장난이 일단은 아니에요, 이 시아버지 제사를 사람아. 지내신다니까. 제사는 지내신대잖아. 10장과 15장이 다르다니까. 지내신다는데 거기다 조금 더 넣는 뭐가 문제예요? 명절 음식 안 만들어봤지? 빨리. 그 정도면 괜찮을 것 안 같아요. 해봤지, 직접. 저는 안 해봤죠. 그러니까 그러지.
좋습니다. 자, 두 분은 모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너나으리님, 그럼 인간아 네가 직접 다 해봐라 하셨고요. 프라이드님, 시대상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정혜강님, 하다하다 신우신랑 제사상까지 차리라고 하나요 하셨고요. 차가운 바늘님, 헐 백 변호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아, 이런 것들을 줘야 돼요. 이렇게. 제가 댓글창에서 뭘 봤냐면 어. 백성문 쟤는 좀 맞아도 돼. 야, 좋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솔직히 이번 사연은 제가 남편분 좀 반성 좀 하시라고 제가 꼭 두 분 함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준비한 사연입니다. 자, 17년째 강원도 철원군에서 편의점 운영하신다는 윤명주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담배 한 보루씩 사가는 손님들 열의 9은 꼭 이거 한 보루씩 사는데 라이터 하나는 서비스로 줘라 한다는 겁니다. 윤 선생님은 항상 거절하신답니다. 왜냐? 불법이기 때문이죠. 엄연히 담배사업법 위반 행위라는 겁니다. 3개월 영업정지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자, 담배 끊는 게 제일 좋고요. 정 피우시겠다면 앞으로 라이터 서비스 요구하지 말아달라 하셨습니다. 홈키파 홈매트. 박수 말고 홈키파 제로. 모기에는 빠르게 향 제로, 보존제 제로, 알콜 제로. 홈키파 제로로 보호, 효과는 확실. 21년 연속 1위 키파키파 홈키파. 너무 푹신해서 허리가 꺼지면 편안함도 꺼지니까 지금 바로 몽제로 허리 업. 척추 라인을 따라 탄탄하게 받쳐주어 허리가 편안한 매트리스 몽제 딥슬립 매트리스. 2년 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2명의 교사가 6개월 사이에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4, 5년 차 초임 교사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어제 MBC 단독 보도였습니다. 저는 이 보도 보고 정말 쇼크를 받았어요.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반년 사이에 2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교대를 갓 졸업하고 지난 2016년 그리고 이 16년에 신규 교사로 임용이 됐고요. 그 이후에 담임 교사를 맡아왔습니다. 목숨을 끊은 2021년엔 나란히 5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먼저 고인이 된 김은지 교사는 그동안 견뎌냈던 고통을 일기장에 써내려갔고요. 그 이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영승 교사 역시도 아이들은 평범한데 제가 이 일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라는 마지막 글을 남기고 세상을 등졌고요. 두 사람의 나이가 각각 23, 25이었습니다. 아직 젊고 꿈 많은 어린 교사들이었던 겁니다. 진짜 말처럼 진짜 어린 교사 막 임용되고 막 교단에 섰던 그런 선생님들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임용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학생들이 그 반 안에서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뺨 때리면서 막 치고받는 싸우는 걸 보고 애가 이제 그 선생님이 충격을 받고 사실 이렇게 집에 와서 침대에서 있으면서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냈지만 학교는 만료했고 그 대신 담임 선생님의 자리 대신 음악 전담 교사로 발령을 냈는데요. 한번 해당 누리꾼들이 얼마만큼 그 음악 선생님으로 이 선생님이 열심히 하셨는지 제가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부 단원이었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학생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해주셨다.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할 만큼 너무 좋았다. 두 번째, 또 다른 누리꾼은 제가 합창부에서 선생님과 함께 할 때 노래를 못하는 저에게 할 수 있다며 등을 토닥여 주신 선생님을 보고 저도 선생님이란 꿈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촌 언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정말 공부만 하고 착한 성실한 언니였다. 교사가 오랜 꿈이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기억했습니다. 방금 승현님이 그 소개해 주신 누리꾼들의 얘기, 고 김은지 선생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의 이 사건 기사에 댓글을 단 겁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음악 전담 교사로 그러니까 이미 한번 현타가 와서 담임을 내놓고 그랬더니 음악 전담 교사를 맡겨서 일단 그걸 열심히 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또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또 뭔가를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담임을 맡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짐작컨대 이 학교에서도 담임을 맡는 일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1년 지나서 다시 이제 1년 쉬었으니까 담임 맡아라고 하는데 그때 우울증이 발병한 이유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딱 들으시면 짐작 가시죠. 담임 맡아라 그러니까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학부모들한테 전화가 왔었고 그때마다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다라고 유족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벨 울릴 때마다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일지를 2019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썼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당분간은 좀 상냥하게 대하지 않고 나긋나긋하게 대해볼까? 그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내 머리 위에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이 또 있고 이럴 때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담임 맡으라고 하면 불안장애라고 사정을 좀 해봐야겠다. 체육 전담이라도 상관없겠다. 음악 선생님인데 사실 어찌 보면 정반대잖아요. 예. 담임만 안 받는다면 체육 전담이라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일기장에 쓰여 있었는데 이 선생님 결국 어머니에게 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반복하고 머지않아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저희 사건 반장으로 고 김은지 선생님의 동료 교사분이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그 동료가 기억하는 고 김은지 선생님, 과연 어떤 선생님이었을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되게 마음이 여리고 착한 친구여서 조금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제 생각에 좀 본인 탓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사직서를 냈었는데 학교에서는 그 사직서를 내면은 학기 중간에 선생님이 비어서 곤란한 입장이니까 좀 재고를 해달라고 설득을 했었고 친구가 조금 어쩔 수 없이 다시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조금 민원에 시달렸던 것 같고 좀 학교 측에서는 도움을 크게 못 주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신규 선생님들은 이게 나 홀로 떨어진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버티다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바로 앞반 선생님에게 추모의 꽃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바로 옆반 선생님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고 이영승 선생님, 남자 선생님입니다. 자, 이 초임교사가 처했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군대까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영승 교사가 이제 부임한 첫 해 담임을 맡은 반에서 작은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페트병 자르기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족 측의 얘기입니다. 이제 한 학생이 이제 페트병 자르게 하다 이제 손을 좀 다쳤나 봐요. 근데 그 학부모가 얘 성형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 학부모가 따지면서 고 이영승 교사를 좀 괴롭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제 해 이영승 교사가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너무 힘들었는지 학교를 휴직을 하고 군입대를 합니다. 임용고시에 워낙 일찍 네, 맞아요. 합격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잠깐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학부모는 학교에 지속적으로 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학교가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학부모가 군대까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교사를 연결해달라. 돈을 주든가 치료비를 주든지 해라. 이러면서 해결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상상을 해보세요. 야, 이영승 하면 이영승 너 학부모한테 전화 왔어. 딱 받아봤더니 우리 애 어떡할 거예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물론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이 학교와 관련된 얘기들 나올 때마다 이런 거 들으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도대체 그 학교의 교장, 교감이나 책임져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왜 매번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이 직접 다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학교 담임 맡고 나서 학생 중에 장기 결석을 하는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 학생 나오게 하려고 학부모하고 주고받은 문자만 400건이었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는 학생이 발생을 하면 거기 또 매달려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학교 반에서 약간 따돌림을 받던 학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학부모는 이제 우리 애를 어떻게 해달라. 왜 조편성을 할 때 제대로 못하느냐. 자율적으로 맡기면 우리 애만 따돌림을 당한다. 또
한동안 코로나 있고 그랬을 때는 줌 수업 같은 거 했잖아요. 그때 뭐 채팅창을 열어라 닫아라. 그리고 뭐 교감 쌤한테 찾아가서 이 말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엔 이제 교실까지 직접 찾아와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이 부모님은 걱정이 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MBC에 이제 방송하면서 이 부모님이 밝힌 거는 우리 애만 당하도록 내버려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요구한 거는 그 아이를 괴롭힌 학생이 공개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 걸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다른 상대 학생의 학부모는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이 공통된 부분들이 그 학부모들이 다 자기 아이를 중심으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담임 선생을 맡은 특히 저렇게 젊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 우리 아이를 버리느냐라는 식의 그런 항의를 받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왜 선생님은 우리 애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자,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고 김은지 선생님의 동료 교사분이 지금 고 이영승 선생님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을 그 교사 커뮤니티에서 접했다면서 지금 이 교사 커뮤니티 난리 났습니다. 저희한테도 지금 몇 분이나 제보를 주시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아무튼 고 이영승 교사에 관한 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다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계속 들어보시죠. 저희 그 교사 커뮤니티에 이 선생님 가족이라고 밝히신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장례식장에 어떤 학부모가 그때 와가지고 자기 연락을 너무 피하니까 오신 것 같은데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러 온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하고 올리신 글이 지금도 있어요. 아니, 이 얘기예요. 네.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혹시 내 전화 안 받으려고 지금 잔수 쓰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걸 확인을 하려고 장례식장에 왔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한 거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그 해당 학부모로부터 진위 여부를 좀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과연 사실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해당 학교 교사 가족이라고 한 분의 얘기입니다. 얘기가 장례식장에 한 학부모가 찾아와서 이 이영승 교사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한참 영정을 노려보다가 갔다. 이 반에 민원을 넣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와, 이게 정말 저희가 사실로 믿어야 될 얘기인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젊은 두 교사가 가령 1반, 2반, 일반, 2반 이 젊은 두 교사가 6개월 텀으로 지금 목숨을 끊었는데 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이 사실이 드러난 걸까? 네, 근데 실제로 그 주변 사람들도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고 문자가 그렇게 왔다고 하고 그래서 대부분이 뭐 코로나 백신 후유증 이렇게 출근길에 심장마비가 왔던 걸로만 알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유가족이 원해서 이렇게 알린 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마저도 교육청에 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학교는 교육청에 두 사람 모두가 개인 사유에 의한 추락사로 사망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교육청이 교사 사망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고해라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학교에서 별다른 관련 사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유족 측에서도 여기에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고 개인 사유에 의한 추락사다라고 해서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교육청이 설명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진상 파악 위한 대응팀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보도 이어지니까 특히나 관련 보도에는 고 이영승 교사 기억하는 누리꾼들 댓글이 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학부모였는데요. 뉴스에서 성함 듣는 순간 철렁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가 선생님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정말 다정하고 자상한 분이셨다. 이렇게 적었고요. 페트병 사건, 그 사건 당시에 같은 반 학생이었다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처음이라서 서툴고 힘들지만 노력해보겠다고 수첩에 적어온 걸 읽으시면서 저희 앞에서 눈물 보이셨던 정말 선한 분이셨다. 친구들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해서 너무 후회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자 선생님은 결혼 문제로 이 남자 선생님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시 동료 교사들은. 자, 그런데 2년 만에 어제 그 MBC 그 보도를 보고 아니 이거였어? 지금 다들 그러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학교 교장이었던 분은 지금도 교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는 확인 안 됐습니다만 지금 그 해당 학교의 교사들에게 지금 함구령이 내렸다고 그런 얘기도 교사 커뮤니티에서 나오더군요. 입단속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자, 제가 승희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왜 이 선생님 두 분 모두 학교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 자, 제가 저는
이게 참 안 좋은 겁니다만 그 자체가 이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다. 제가 얼마 전 사반에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 얘기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 딱 그랬습니다.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죽으면 분명 우울증 구실을 대겠지. 그래, 유서를 분명히 써놓고 학교에서 죽어야지. 그래야 다른 핑계를 못 댈 거야. 마음이 굉장히 먹먹한데요. 이거 뭐 한국교총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라고 경기되고 있는 교권 5개 그리고 임태희 그 경기교육감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이 사건은 정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학교에서 왜 이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2년이 지났잖아요. 함구하고 있었는지 지금 우리가 저 사진을 볼 수 있는 거는 유족들의 마음에 얼마나 한이 됐으면 저런 사진을 우리한테 보이면서까지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왜 이 일이 이렇게 무화되었는지를 좀 교육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살펴야 되고 두 번째 지금은 주장이지만 정말 악성 민원인이 있고 그 민원인이 이 교사들에게 정말 선생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나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제가 봤을 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될 수 있고 또 이 일로 이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면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밝혀서 제대로 된 어떤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는 학교가 이런 사실을 은폐, 결혼 이런 어떤 일로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선생님의 지금 제자분들도 지금 저희 채팅창에 들어와 계시네요. 자, 일단 계속 좀 다뤄봐야 될 사건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19년 동안 일가족을 감시하고 수억 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일가족을 이른바 가스라이팅, 심리적으로 지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무속인 부부가 어떤 일가족을 무려 19년간 지배를 했다. 네, 이 사건 처음 알려진 게 지난 4월입니다. 어느 집 딸이 가정에서 심한 폭행 피해 입었다. 이런 112 신고가 들어왔던 건데 이 집 남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이 이웃집에서 신고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니까요. 어머니를 비롯한 이 다른 가족들은 모두가 가족 간의 다툼이라고 둘러댑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주민들은 단순한 가족 간 다툼 아니다. 그 집에 같이 있는 무속인들이 있는데 이 무속인들이 폭행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19년 동안 이게 그럼 같이 살았다는 건가요? 무속인하고 피해자들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이 폭행 사건의 배우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무속인 부부가 있는 정황을 이제 경찰 검찰이 이제 많이 확인하게 된 건데 지금 이 시점이 2004년입니다. 딱 정확하게 19년 전인데요. 최근까지 이 무속인 부부의 통제 아래 살았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일단 이 50대 어머니가 이제 남편과 사별을 하고 이 무속인 부부에게 의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무속인 부부는 이제 여성이 일을 하러 나가면 이제 집에 있잖아요, 같이. 예. 그럼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엄마보다는 이 무속인 부부에 더 의지를 하게 되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먼저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에 추적 앱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딱 추적이 되면 내가 어디 있는지 이 사람들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이 없는 집이었답니다. 문이 없는 집이니까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13대의 CCTV를 만들었답니다. 이게 13개의 CCTV면 진짜 하나의 행동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이 식구들 전부 다 부엌으로 내몰았답니다. 그리고 방이 5개였는데 예. 방 5개에는 예. 자기들이 키우는 고양이가 그 방에서 그 방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양 변호사님. 도저히 결과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서 그치지가 않았어요. 서로 폭행하고 감시하도록 강요를 했던 건데 이 엄마인 여성에게는 아이들을 불에 담근 수저로 학대를 하도록 만들었고요. 또 거꾸로 아이들은 어머니를 폭행하라고 또 아이들에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들을 더 집안에 가두도록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 다음에 그게 또 CCTV에 찍혔을 거 아니에요. 예. 너네 우리 말 더 안 들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그보다 더한 행동까지 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19년이라는 정신적, 심리적 지배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들으면
거기 왜 저런 일이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예. 돈도 뺏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3남매 중에 막내 같은 경우엔 월급 통장이랑 신용카드를 다 가져가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2억 5천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또 이 남매들한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해서 각각 2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빼앗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대로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더 의지하게 했던 겁니다. 자, 승 의원님, 제일 네. 궁금한 건 항상 저희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보통 뭐 표현은 합니다만 이런 정신적 지배, 심리적 지배 그것도 지금 19년. 아니 지금 당장 저도 솔직히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아 이게 말이 되나 싶거든요. 예, 사실 이게 19년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뭐 양 변호사님이나 우리 백 변호사님이나 이재현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의 삶은 오로지 이 무속인들에게 완전히 매여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을 때 그런 어떤 가족 간의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까지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고 그게 얼마만큼 익숙해졌으면 그게 폭행으로 이어지는데도 그걸 아무 소리 할 수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심리적 지배 단계를 넘어서 완전히 거의 노예화시켰던 이런 어떤 단계가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위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국가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정말 이런 어떤 과정에서 계속 내몰려 있는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가 다시 뭐 이렇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사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좀 안정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 무속인 부부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제목이요. 특수상해 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 위반입니다. 거기에 근데도 이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지른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다툰 건데 왜 우리한테 이걸 책임을 묻느냐라고 하고 2억 5천여만 원 돈 가져간 것도 빌린 거다 생활비로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기소는 했고 검찰에서 결정을 못한 거는 이 어머니인 여성 있죠. 이 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일단 심리분석관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과연 책임을 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찰도 고민스러운 겁니다. 이 상황이. 아,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자, 이 세 번째 사건도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 넘어가 보죠. 경호원으로 일한다는 또래 남성을 알게 된 20대 여성. 남성의 적극적인 대시와 다정다감한 모습에 호감을 느껴서 사귀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뜻밖의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다 돈을 빌려달라. 내가 뇌질환에 걸렸다 돈을 빌려달라. 계속되는 돈 요구에 지친 여성이 나도 돈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발작하는 연기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지친 여성은 이별을 통보하게 되는데요. 빌려준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결국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이 여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자, 사방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아까 보셨죠? 돈 달라면서 여자친구 앞에서 쓰러져가지고 막 하면서 발작하는 영상. 자, 두 사람 일단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남자친구란 자의 끈질긴 요구 때문에 동거를 시작했다고요? 네, 일단 피해 여성은 2021년 12월 중순쯤에 자신을 경호원이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보니까 성격도 굉장히 다정다감했고 또 늠름한 모습에 호감을 느껴서 연인 관계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일주일도 안 된 시기에 벌써부터 이 남성이 동거, 결혼 얘기 이런 것들을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또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인데 호칭을 뭐 와이프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결혼할 것처럼 굴었다고 하고요. 이 여성이 다소 부담스러워하니까 이 남성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자주 동거, 결혼 얘기를 계속해서 꺼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동거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이런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도 조르고 조르니까 여자친구가 아 그래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 남성이 정말로 덜컥 짐을 싸서 이 여성이 사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말부터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결국 목적은 돈이었어요. 돈이었는데 뭐 떨어져 살 때도 돈 하다가 이제 동거를 하게 됐으니 얼마나 노골적으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동거 전에 사귄 지 열흘도 되지 않아서 우리 엄마가 갑상선암인데
지금 병원비가 모자라서 퇴원을 못 하고 있다. 병원비를 못 해달라 하면서 이제 돈을 달라고 그러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친구 집으로 내려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3일 정도는 여자친구 집에 있고 4일 정도는 뭐 본인이 경원이라 그랬잖아요. 경원이라 출장을 가야 된다로 집에 머물지 않았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시한부 인생이고 뇌에 고름이 차고 있고 그래서 내가 희귀한 발작 증상이 있다. 그래서 내가 뇌수술을 해야 된다면서 병원비를 요구합니다. 또 여자친구한테 본인 돈 없다고 계속 호소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양아버지가 장사를 하다 망해서 폐업 신고는 안 했는데 그 가게가 자기 앞으로 돼 있어서 빚을 자기가 다 떠안았다. 뭐 그러면서 뭐 생활비, 여자친구 입장에 남자친구 뭐 통신비, 뭐 차수리비, 주유비 다 이런 걸 하나도 안 빼고 빌려달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자세히 저 이체력 보시면 4,000원, 4,500원, 뭐 1,500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담배값, 음료수비까지 달라고 해서 돈을 보내준 내역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해 여성은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이 얘기를 듣고 다들 그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 돈을 왜 줘? 왜 그걸 그렇게 계속 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 확 죽어버린다 하면서 계속 저렇게 협박을 했던 겁니다. 자, 이 고인이 된 이 피해 여성분의 아버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애가 지가 원하는 돈을 안 주면은 너 때문에 특수공황 발작이 왔다면서 애를 잠을 안 재워요. 그리고 일하는 데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많은 데서 괴롭혀요. 지가 원하는 돈을 얻어낼 때까지. 강화도로 가서 죽겠다. 난 죽겠다. 네가 이렇게 안 해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 죽겠다. 이런 식으로. 그 직장 동료가 산호서를 쓴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직장까지 찾아와가지고 죽는다고 때를 쓰고 개성을 지르고. 자, 이 투잡을 뛰면서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을 해서 벌어가지고 저 인간한테 저 진짜 나쁜 XX한테 뜯긴 겁니다. 예? 사실 여성의 입장도 뭐 앞서 그 내용과 달리 여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이제 오빠 일은 오빠가 알아서 해. 오빠가 그 필요한 담배값이나 필요한 내용, 필요한 돈은 오빠가 좀 알아서 좀 벌어서 해.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남자가 했던 행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친구 앞에서 발작하고 아까 그 아버님의 말씀대로 직장에 가서 죽는다. 괴성을 지고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목소리 만약에 옆에서 본다면 진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저게 진짜 제가 뭐 말도 못 하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돈을 받을 때까지 이 여성을 괴롭혔습니다. 괴롭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게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돈을 빌려주지 않는 태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라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정말 답답하고 화나고 그렇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아무리 뭐 나 죽어버린다 뭐 이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했어도 그래도 정말 이 피해 여성, 이 고인도 그게 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처음에 호감을 가지게 된 다음에 저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진짜 개미지옥처럼 점점 끌려 들어갔던 건데 나중에 이 여성이 봤을 때 그동안의 말들이 이 남자가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일단 경호원으로 일하지도 않았고요. 아까 뭐 뇌수술이 필요하다고 돈 달라고 하는데 뇌수술 질병도 없었고 양아버지가 망했다고 하는데 양아버지가 망한 적도 않고 친아버지였고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끊으려고 했고 실제로 같이 살고 있다가 짐을 다 정리를 해서 떠났고요. 그 남자친구에도 이제 이 아버님이 갔던 모양입니다. 이제 가라고 하니까 옷까지만 챙겨서 갔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기생충처럼 이렇게 모든 걸 뜯어먹다가 다 발각되니까 그냥 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이라도 갚아야죠. 아니요, 갚을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자,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면서요. 네, 피해 여성 아버지의 얘기로 1년 동안 이제 뭐 빌려간 돈, 이게 빌려간 거겠습니까? 그냥 거의 사실상 그냥 뭐 사기를 쳐서 이제 뺏어간 거죠. 그냥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돈 빌려간 거 갚아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라고 하더니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 1월 중순경에 이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공증도 할 겸 거래 내역서도 확인하기로 했는데 그 뒤로 연락 두절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뭐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요. 참 사람이지만 저희가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놈은 진짜 얼굴을 진짜 공개를 해야 돼요. 예, 진짜 해야 됩니다. 멀쩡하게 생겼어요. 예. 자, 이 기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피해 여성이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네, 그 고소인에 대한 2차 조사가 지난 2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조사 받고 나온 당일에요. 그 직후에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유서가 남아 있었고 거기에 명명백백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서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내가 죽는 이유는 전 남친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말을 믿었는데 내 믿음을 배신했다. 바보처럼 다 줘버렸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 들어달라고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고 본인 생각이 우선이었다. 또 강력한 처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아이고 지금 빈소 모습이 나오네요. 예. 자, 그런데 저 장례식 날이 그 사기꾼 그 남자놈 경찰 조사를 받던 날이었다는데 출석도 안 했고 아주 또 뻔뻔한 행각을 벌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주변에서 너무 이해가 안 갔겠죠. 그래서 그냥 이 뭐 지금 숨진 여성의 지인이 SNS에서 봤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답니다. 말을 먼저 걸었대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천연덕스럽게 자기가 무슨 검사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랍니다. 그래서 결국엔 얘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전화통화까지 하도록 했는데 은근슬쩍 떠봤대요. 뭐 이런데 뭐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SNS 같은 거 보니까 여자친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자친구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있었는데 벌금 정도 내면 끝날 거예요. 라고 저 피해자 지인이란 걸 모르고 그냥 낯선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 여성도 여성으로서 접근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먹잇감을 찾으려고 지금 저런 짓을 한 걸 거예요. 자, 승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제일 마음이 이렇게 미어오는 이유는 이 가족들의 마음 아픔을 좀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집안이 거의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정말 소중한 딸이 저렇게 사망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내는 암 투병 중인데 이 사건이 해결날 때까지 이 남자가 반드시 처벌될 때까지 치료도 안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사실 딸을 떠나보낸 지 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눈만 뜨면 딸의 얼굴이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양 변호사님, 현재 이제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이 고인의 부모님은 저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정말 이게 전체 피해 금액이 그냥 금액만 놓고 봤었을 때 일반적인 검찰에서 들여다봤을 때 피해 금액, 사기 금액치고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게다가 피해자가 지금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이제 소홀히 다뤄질까 봐 부모님이 걱정을 하신다고 하고 또 이 따님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탓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님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 해준 걸 좀 한스럽다고 하시는데요. 그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릴게요. 꼭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요. 꼭 자기 자신을 원망하십니다. 사기 당한 분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의 모든 분들이 내가 왜 그런 바보같이 왜 그렇게 당했을까라고 자기를 원망을 해서 그게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사기 친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피해 당하신 분들은 절대 잘못한 거 없어요. 제발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조그맣든 크든 사기 당하셔서 피해 입으신 분들 있다면 자기 원망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짓 저지른 사람들이 나쁜 겁니다. 자기 원망 절대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이놈 얼굴도 진짜 공개를 저희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마음을 보태 주시고 싶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계시면 저희 사건반장 메일 주소로 탄원서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모아서 아버님께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10대) 후반의 사춘기 딸 한 명을 키우는 안 씨는 최근 딸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ADHD 진단을 받은 딸은 18살이 된 지금까지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작년 자퇴를 한 딸은 이후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서 엄마와 떨어져서 기숙학교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사는 아이가 집에 올 때마다 밥도 먹지 않고 줄담배만 피운다는 건데요. 이 모든 상황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의 탓인 것 같아서 괴롭다는 안 씨. 모녀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자, 이 사연도 우리 사방 가족께서 직접 좀 고민스럽다면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아이 때문인 건데 좀 속도 좀 내보죠. 네, 일단 제보자인 안 씨는 싱글맘입니다. 지금 18살 난 딸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많은 신경을 써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그 어릴 때부터 친구 사귀는 걸 어려워했고요. 사람들 만나면 움츠러들고 또 말을 잘 못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친구 못 사귀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병원에 데려가게 됐는데 여기에서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안 씨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지 이런 걸 잘 몰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일반 학교에 진학을 시켰는데 아이고야. 안 씨는 당시 아이의 어떤 장애 진단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알아봤더라면 특수학교라든지 아이 눈높이에 맞는 학교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 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이 ADHD 이거 방치를 하면 클수록 더 문제가 커진다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 안 씨의 딸이 친구들한테 이제 왕따를 당했었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ADHD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또래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예. 그러니까 재택수업이 많아지죠. 그러고 나서 학교를 더 가기 싫어합니다. 하하. 그러면서 밤에 이제 휴대전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자애들하고 연락을 하고 지냈고 이후로 인터넷에서 만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아이들과도 사귀게 됐는데 심지어 이제 동네에서도 이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엄마 입장에서는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딸을 친구처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서열을 만들어서 괴롭혀 왔었다고 합니다. 이 진짜 어떤 일정한 패턴이에요, 정말. 그러게요. 게다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신경을 좀 못 쓰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안한 마음에 용돈을 좀 두둑이 줬는데 주변의 아이들이 그걸 또 이용을 해서 그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이렇게 좀 꼬드겨서 그걸 자기들이 뜯어냈고요. 심지어 딸 휴대전화로 이 안 씨에게 연락을 해서 딸인 척 연락을 해서 돈을 뜯어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정도가 좀 많이 심했던 게 이 안 씨가 그걸 알고 우리 딸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네가 뭔데 그러냐 죽고 싶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건 좀 주변이 너무 심했던 경우죠. 예, 승현님.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하위 문화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 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하위 문화에 있는 이 친구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게 되는 건데 아이들이 이제 그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까 줄담배 피운다 그랬죠. 첫 번째 담배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아까 돈이 좀 넉넉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걸 뺏는 것뿐만 아니라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아라고 이 아이를 채권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했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또 학기 초부터 아이들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딸이 좀 이게 최신 휴대폰 있잖아요. 좀 비싼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 딸 휴대전화를 훔쳐가서 망가뜨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동네에 사는 또래 다른 여자애가 와서 아무 이유 없이 느닷없이 이 딸을 폭행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당시 그 가해자는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경찰서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가해란 학생은 사과도 하지 않고 부모들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계속된 뭐 괴롭힘 또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생활에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가기 싫어했겠죠. 학교 가면 또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신과 상담, 뭐 치료까지 다 받았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딸 때문에 학교를 자퇴시켰다고 합니다. 과연 거기서 끝이었을까요? 자퇴하고 진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가 집에서 휴대전화로 채팅을 하면서 뭐 어떤 언니들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 언니네 집에 놀러 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안 씨가 사는 곳이랑 꽤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좀 이상했는데 또 하루는 딸이 마라탕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나가는 시간이 매일같이 뭐 새벽 또 가끔은 밤늦게 나가서 안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매일같이 딸이 이렇게
새벽에 밖에서 나가 돌아다니니까 안 씨 입장에선 굉장히 피가 말랐는데 결국 딸이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해보게 됐고요.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정황을 알게 됩니다. 아, 뭘까요 도대체? 시청자 여러분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용을 보니 니네 동네로 아저씨가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차를 갖고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너네 하고 동네로 아저씨가 갈 거다. 그다음에 오빠들이 지금 갈 거다. 이게 굉장히 좀 이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내용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딸이 말한 언니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겁니다. 딸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어머니가 아는 순간 진짜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과 함께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양 변호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일단 이 상황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안 씨가 신고를 했답니다, 경찰에.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니까. 예. 근데 뭐 미성년자라 딸은 처벌 안 받았지만 대신 또 성매수한 남성들도 찾지도 못했다라고 하네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쨌든 더 이상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그 기숙사 학교를 보냈대요. 관리가 좀 엄격한 편이고 그래서 뭐 담배도 당연히 못 피게 하고 휴대전화도 사용 제한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집에 올 수 있는데 그렇게 집에 오면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계속 담배만 피우고 되고 이제 어머니하고 얘기는 아예 안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아이가 어떻게 보면 골물대로 골문 거예요. 집에만 진짜 오랜만에 와서 방에 틀어박혀서 세상에 줄담배를 피워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안 씨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건데도 방에 들어가서 담배만 피우고 밥은 아예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2갑 정도씩 피우는 것 같다고 하고요. 그래서 안 씨가 어른들도 계시고 또 방에서까지 피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아서 지금은 일단 베란다에서까지만 피는 걸로 그렇게 타협을 본 상황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줄담배를 피우니까 건강 걱정도 돼서 병원 가서 검진 받아봤는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아이 담배를 끊게 하고 싶은데 마땅한 방도가 없어서 너무 괴롭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이고, 왜 애한테 담배를 피우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못하게 하면 애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뭐가 됐든 솔루션을 찾고 싶어서 저희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죠. 자,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방에서 줄담배만 피우는 지금 미성년 딸, 참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겠냐라고 하셨는데 일단 뭐 승현님 그리고 백 변호사님 두 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마음을 닫혀 있는데 자꾸 주위에서 그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리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좀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아마 이 사연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이 사연자를 좀 아신다면 주위에서 좀 많은 도움을 줘서 이 아이와 함께 더불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연대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담배를 필까요? 전 그냥 마음이 공허함, 그러니까 뭔가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로부터 그런 거에 대한 공허함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시청자 의견들처럼 막 저걸 왜 가만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너무 성급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이가 마음을 열 수 있게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열 수 있게 가족들의 인내와 따뜻한 보살핌이 일단은 1차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예. 자, 이 기자. 이 아이가 이제 2, 3년 뒤면 그 학교를 졸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사회로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졸업을 해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지금 아이가 이 기숙학교에서 계속 퇴소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는 아이고야. 겁니다. 여기 너무 있기 싫다면서 퇴소시켜달라고 조른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달래주고는 있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싶다고 하면 어쨌든 결국 또 퇴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또 19살, 20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굉장히 어린 시기에 아이가 퇴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뭘 할 수 있을지 너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서 많은 조언 받고 싶다고 전하셨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이 뭐 변호사시지만 10대들의 어떤 고민 상담, 뭐 10대들의 진로 문제 이런 걸 되게 전문가세요. 그리고 관련 저서도 여러 권 쓰셨는데, 자, 양 변호사님이 조금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많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보다 좀 전문적인 상담이라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꼭 이 사연의 이 따님이 아니더라도 요즘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예전보다 경쟁도 치열하고 특별한 재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정말 제가 들었을 때 가장 가슴 아픈 말들이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식의 얘기들을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사연자가 아니더라도 자녀나 주변의 청소년들이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자신감 내지는 자존감을 찾을 수 있게끔 내가 이건 참 잘하지. 이게 정말 놀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집에서 퍼즐을 맞추는 거라도 좋습니다. 그냥 엄마랑 얘기하면서 뭐 웃는 걸로 이건 참 잘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좀 쌓아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대신 아주 긴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하루아침에 당장 하는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퇴소하고 싶다는 걸 엄마하고 유대감을 다시 찾고 싶다는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19, 20살 되면 어차피 못 막습니다. 성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은행 뒤편으로 지게차 한 대와 흰색 트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트럭은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있고요. 지게차는 방향을 틀더니 차도에 있던 기계로 돌진해서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이를 본 트럭, 넘어진 기계 앞으로 차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옮긴 지게차가 이 기계를 들어 올려서 트럭 위에 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들어 올려지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게로 부숴 가져가려고 한 것 바로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돈을 빼낼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통째로 훔쳐가자 했던 겁니다. 도둑들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현금 인출기를 싣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럭은 곧바로 현장을 떠나고요. 지게차 운전자는 지게차를 아예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너무 힘들게 가져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들은 현금 인출기에 든 돈까지 손에 넣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금 인출기를 싣고 가던 트럭 운전자가 얼마 못 가서 그만 도로에 툭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지게차도 없잖아요. 다시 들어올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놓고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Again, I don't know how well this was thought out, but they did have some sort of plan going on. But they did think of something that was rather unique and, creative. Not successful, obviously. 네, 경찰이 아직 이 2명의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차 한 대가 닫힌 아파트 입구로 경적을 울리면서 다가옵니다. 운전자는 차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경적만 계속 울리는데요. 이 차는 그렇게 약 1분가량을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시끄러워. 그리고 그 시끄러운 소리에 경비원이 마침내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열고 있는 와중에도 경적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참. 경비원이 문을 다 저렇게 여니까 운전자는 그제서야 쌩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 운전자를 향해서 경비원이 한마디를 하는데 운전자는 후진해서 경비원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경비원이 차를 막아섭니다. 막았어. 하지만 운전자도 지지 않고 그대로 또 들이받습니다. 결국 경비원은 차 보닛 위에 올라탔고요. 운전자도 그 상태로 무려 1km를 달렸습니다. 아니 왜 저래 쟤? 이 운전자와 경비원은 이미 이전에 주차 문제로 한 차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서 전화만 하면 충분히 열 수 있는 문 앞인데 경비원의 화를 일부러 돋우려고 경적을 마구 울려댔던 겁니다. 결국 이 운전자 경찰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경비원은 다행히도 큰 부상 없이 무사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두바이로 가보시죠. 네, 어딘가 문 틈새로 새카만 곰 한 마리가 보입니다. 네, 곰은 사람의 손길도 거부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곰이 슬쩍 자리를 옮기는데요. 지금 이 곰이 있는 곳 어딜까요? 어디지? 동물원. 동물원에 있어야 할 곰이죠. 그런데 곰이 나타난 곳 바로 비행기였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화물칸에 화물로 올라탄 이 곰이 갇혀있던 우리에서 그만 탈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라크로 가기 위해 막 이륙 준비를 하던 이 비행기는 곰의 탈출로 출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승객들은 얼마나 더울까요? 더운 기내에서 무려 3시간 30분이나 기다려야 했고요. 곰이 안전하게 잡혀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거기서 나와? 곰을 누가 실었는지 주인이 누군지 항공사와 공항 모두 입을 꾹 닫고 있다고 합니다. 아랍 부자들 사이에서 이런 맹수들을 키우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불법이죠.
이에 이라크 총리까지 나서 봄 탈출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한 여성이 의자에 거의 실신하다시피 드러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왜 이래? 그런 여성 주변으로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 의자를 흔들어 보는데요. 예. 어휴, 왜 저래요? 왜 저럴까요? 저래? 여성이 누워있는 저 의자, 바로 기차역에 설치되어 있던 안마 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성 기차를 기다리며 잠시 쉬려고 안마자에 앉아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받았는데 살짝 찢긴 안마 의자 커버 사이로 여성의 머리카락이 쑥 들어가 기계가 뛰어버린 겁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기계에 여성의 머리카락 어떡해. 책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여성 아파.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 아이고, 네, 주변 사람들 먼저 안마 의자 전원 플러그부터 뺐습니다. 안마 의자를 하나하나 분해 기계에 걸린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만신 차이가 되긴 했지만 다행히 여성은 무사히 구조가 됐고요. 기차역 관계자, 기차역에 설치된 모든 안마 의자를 폐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미국으로 다시 가보시죠. 강아지 한 마리가 문 앞에 잔뜩 겁먹은 채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 강아지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남성도 바닥에 앉아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동물병원입니다. 발톱을 다쳐서 진료를 보러 왔는데 무서웠던 강아지가 다친 발은 안 보여주고 멀쩡한 오른쪽 발만 연신 내놨던 겁니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네, 이에 수의사는 먼저 겁먹은 강아지부터 달래주기 위해서 천천히 다가가서 강아지 머리도 쓰다듬고 자신의 손냄새도 맡게 해줍니다. 그리고 괜찮다면서 강아지 앞발을 툭툭 두드리면서 안심시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수의사의 마음이 통한 건지 수의사가 다친 발을 슬쩍 가져와 보는데 강아지도 이번에는 순순히 내어줍니다. 덕분에 수의사가 강아지의 발톱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혹시나 아픈 부위가 있는지 꼼꼼히 눌러보고 만져보는데요. 강아지는 수의사를 온전히 믿는다는 듯이 얌전히 진찰을 받는 모습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강아지에게 눈을 맞추고 경계심 풀어준 따뜻한 수의사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명의가 따로 없다라면서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교감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